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고 하면서 올해 또는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 가치들이 올라갈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월가 인플레이션 경고 들어갔죠? 역사적으로 위험하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 세계적으로 30년간 못 봤던 인플레이션이 온다. 경제 국가들 팬데믹 이후 상상도 못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다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통화량 증가로 인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생겨나는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물가 상승을 말하지만 그냥 물가 상승을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과도한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여기 반대되는 말로는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정말 과도한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유도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지금 3천만 원 돌파하고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문제점은 뭐예요? 한정됐다는 거죠. 금 같은 경우는 한정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정된 숫자가 있어서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있다. 장난질 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로 비트코인이 올랐다 라고 했을 때 사실상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하는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금처럼 실물 자산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달러 가치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오르고 있죠. 그런데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엄청난 물가 상승이 생기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도한 유동성에 의한 화폐 가치 하락 우려로 주식시장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즉 화폐 가치 하락으로 주식이 뜬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죠. 많이 하는 얘기예요. 예전에 뭐 S에서 주식 사지 말아야 할 사람은 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결국엔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뜨니까 지금 주식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죠. 그럼 과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주식의 가치가 뜰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죠. 부동산 이야기 엄청 많이 하죠. 돈을 매년 마구잡이로 찍어내다 보면 매년 찍는 거 아니죠. 이번에 경제 위기로 찍었는데 이미 매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물 자산들의 가격도 상승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한다. 저희 시작할 때부터 대부분의 상승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얘기를 깔고 가고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서도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 라고 여러 번 지적했었죠. 다른 걸 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부동산이 폭등한 게 아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가격이 올랐을 뿐이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원화 통화량 엄청나게 찍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러 통화량 이야기하면서 돈의 가치가 하락해서 우리나라 집값이 오른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맞냐 봐야 되겠죠. 제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예요? 통화량을 결정하는데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시중은행들에 의해 많이 결정이 되더라. 왜냐? 예전에는 돈을 찍은 것, 완전 예전에 이것이 화폐 증가 및 화폐 가치 하락 만들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요 찍은 것이 시중은행에서 얼마나 도느냐. 자본주의 체제에서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엔 통화 승수가 중요하더라. 근데 통화 승수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10,000원 찍으면은 이게 100바퀴 돌면서 100만원의 역할을 했다면 요즘에는 2만원을 찍더라도 30바퀴밖에 안 도니까 60만원의 역할밖에 안 한다. 그래서 더 많이 찍어도 그만큼 유동성 장세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다면은 정말 유동성 장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돌아야 되겠죠. 돈이 돌려면 코로나 사태가 끝나든 아니면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계속 감기처럼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험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소비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 활성화로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야지 저들이 말하는 유동성 장세이고,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 가치가 상승한다. 이 말이 맞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실물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면서 금리가 따라 오르더라.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가 따라 오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5% 올라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3% 받아요. 그러면은 물가는 5%씩 오르니까 화폐 가치가 올해 10,000원이었다면 내년에는 1,500원이 되는데 이자 3% 받아가지고 1,300원 받았다. 그렇다면 손해죠, 은행 입장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물가보다는 금리가 더 올라가야 맞는 시장이죠. 기이한 시장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가 상승하죠. 이야기했지만 금리 상승과 채권 금리는 같이 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따라 올라가고,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오히려 금리 상승을 부추길 때도 있죠.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는 저금리로 내려놨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채권 금리 상승이 의미하는 건 뭐다? 채권 가격 하락이죠. 그러니까 채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했듯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2020년에 왜 갑자기 떴어요? 사실상 2019년 상반기에 영끌이 들어오면서 여력이 다 떨어져서 그 이후 하락 장세가 나왔어야 됐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죠. 그래서 경고를 했죠. 미중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금리가 1.75%에서 1.25%로 떨어졌는데 실물경제 안 좋아지는데 자산시장 거품 생기는 거 위험하다고 경고를 계속 했었죠. 그리고 2020년이 됐어요. 영끌도 끝났어요. 이제 그때 떨어진 금리로 다시 영끌하는 사람들도 끝났더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합이 되고 하락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저금리가 됐고, 사실상 사면 안 되는데 저금리니까 자산가치 뜬다 계속 유도하니까 지식이 없는 30대들 위주로 영끌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면은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에 30대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영끌이 감당이 안 됐는데 이제는 감당이 되니까, 이자가 감당이 되니까 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거 어렵지 않죠. 주식도 지금 엄청나게 비투가 들어가 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더 접근성이 좋기에 더 나이가 어린 20대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비투 들어가고 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산시장 거품 붕괴로 다가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고, 지금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이 심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닮아간다, 맨날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는 실물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 그러니까 뭐 금리로 인해서 위험해지더라도 어차피 돈이 휴지 조각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근데 잘 알아둬야 될 거는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망했다기보다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았고, 거기에 국영사업으로 돌려버리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겼고 미국과 벌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수입도 안 되고 기름을 추출해낼 기술은 없고, 그러니까 무너졌던 거지 포퓰리즘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죠.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대요. 그게 아니죠. 중요한 건 석유의 의존도가 컸는데 그걸 추출할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배척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베네수엘라처럼 올 수 있느냐? 거기는 막 돈을 막 찍어낸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풀었어요? RP로 풀었죠. 환매, 조건부, 채권이다. 무제한으로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에게 현금을 주고 채권을 사준 거죠. 무제한으로. 이렇게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돌아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생겼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돌려주고, 지금은 금융기관이 위험하지만 그때쯤 되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이니까 채권을 돌려주고 돈으로 받으면 된다. 물론 여기다 이자까지 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동성이 감소가 되죠. 시중 유동성을 걷어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책정을 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심하게 일어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유동성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유동성을 푸는 방법이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은 기간제로 풀었었죠. 다 이거 회수 가능하게 풀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푼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이 기축통화국보다 훨씬 조금 풀었다. 그런데 뭐 베네수엘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즉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데 B2가 많았느냐, 얼마나 많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거품이 꼈느냐를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 뭐 돈이 많이 풀리니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돈이 많이 안 풀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증시 시총 증가율을 보면 어때요? G20 국가 중에서 중국 다음이다. 그 다음에 집값은 14위에서 7위로 껑충 뛰었다. 서울 집값이요. 세계 20위권에 든 도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거품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주식도 부동산도 세계 시장에 비해서 더 거품이다. 그러니까 더욱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무조건 더 뜬다, 거품 아니다, 증거 하나 없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에 넘어가면 되느냐. 결론, 지금 유동성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금리 낮춘 거 이거 다 자산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얘는 거품을 만들어내죠. 자산시장으로 들어갈 때 영향을 줬던 것이 저금리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실물 경제에 유동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은 이 저금리였던 것들이 중금리나 고금리나 바뀌면서 분명히 이 저금리에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에게 탈이 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영끌이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들과 똑같다고 그랬죠. 서브프라임들도 능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샀던 것처럼 우리나라 영끌도 지금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샀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그렇다면은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느냐 아니면 자산시장이 더 부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이미 화폐가치 하락 이상 가치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엄청나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거품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